마음에서 후드라이트주의. 앞서 몇 차례 이야기했듯이 인간의 마음은 정보 처리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의 감각기관이 시각, 정보, 청각, 정보, 촉각, 정보 등 외부의 다양한 정보를 선택하고 변형하고 저장하고 사용하는 일련의 과정이 바로 우리 마음이 작동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마음을 담당하는 신체기관이 바로 뇌다. 감각기관에는 지금도 매 순간 수많은 정보가 입력되는데 뇌가 그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여서 인식하고 저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여러 사람이 서로 대화하는 회식 자리에서 옆 사람 말의 주의를 기다리다 보면 바로 옆자리에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는 전혀 인식할 수 없게 된다. 마찬가지로 강의실에서 옆 사람과 소곤거리며 대화하는 동안에는 앞에서 말하고 있는 교수의 강의 내용에 전혀 인식할 수 없다. 귀는 늘 열려있고 소리 정보는 사방에서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지만 오직 주의를 기울인 정보만이 의미 있게 인식되는 것이다. 1999년에 미국의 심리학자 사이먼스와 차브리스는 흥미로운 실험을 학술지에 게재했고 이들의 연구는 이후에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었다. 이들의 실험에서 흰옷과 검은 옷을 입은 학생들이 두 팀으로 나뉘어 같은 색 옷을 입은 학생들끼리 농구공을 패스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실험 참가자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흰옷을 입은 팀 선수들의 패스했으면 세워달라고 과제를 주었다. 일본 남짓한 영상 동원의 참가자들은 집중해서 패스를 세웠다. 하지만 이때 실험의 숨은 비밀은 따로 있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보여준 동영상 중간에 고릴라 의상을 입은 학생이 경기장으로 걸어 나온다. 그리고 가슴을 치고 퇴장하는 장면이 9초가량 등장한 것이다. 눈앞에 일어나는 시각적인 정보들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볼 수 없음을 보여주는 연구다. 주의에 의해서 선택되지 않은 정보를 의식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는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듣고 있고 보고 있다고 해도 주의하지 않으면 놓치는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 정보 용수 속에서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는 주의를 생각해야 한다. 주의는 이동이 가능하며 분할 가능하다. 통상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고 의식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주의와 의식이 항상 가는 것이 아니다. 전혀 의식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정보의 선택이 일어날 수가 있다. 많은 인지 심리학 연구는 의식하기 위해서 주의가 필수적이지만 주의에 의해서 정보의 선택이 일어난다고 모두 의식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경로 중에서 후 대입에서 두 정역으로 가는 경로가 손상되면 이 영역이 담당하는 시야가 의식에서 사라지는 시각적인 무의식증이 나타난다. 나는 2000년 초반 캘리포니아에서 로버스턴 교수와 함께 일한 환자에게도 의식에서 사라진 시야에서 시각적인 주의가 작동하는 실험을 통해서 밝힌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연구실에서 수행한 다양한 실험실에서 참가자들이 전혀 의식할 수 없는 다양한 규칙을 학습해서 그 규칙에 따라 시각적인 주의가 이동한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우리의 주의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작동한다. 첫 번째는 외부의 감각 자극이 두드러져서 순전히 그 자극의 특성으로 인해서 주의가 그쪽으로 향하는 경우인데 가령 주변에 큰 소리가 나거나 혹은 갑자기 어떤 물체가 나타나면 우리의 주의는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 자극에 주의를 빼앗기게 된다. 갑작스러운 소리나 물체의 출현은 우리를 포획해 위기 상황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두 번째 주의 작동 방식은 우리가 어떤 목적이나 의도, 동기, 계획 등을 가지고 특정한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경우인데 이를 하행적 또는 자발적인 주의, 내인성 주의라고 부른다.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고 복잡한 거리에서 누군가가 찾거나 그 사람이 다른 사람 틈으로 이동하는 것을 따라서 주의를 이동할 수도 있다. 또 어떤 장소에 누군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유심히 볼 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의도에 의해 하행적인 주의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연구에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 생각의 내용과 부합하는 대상들로 주의가 이동되는 것을 보여준다. 가령 여러분이 붉은색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주변의 보이는 물체들이 더 쉽게 주의를 끌게 되고 파란색을 생각하면 주변의 파란 물체들이 여러분의 주의를 끌게 된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음식이나 음식 사진들이 주의를 끌게 되고,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느냐는 그 생각과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주의가 작동하는 세 번째 방식은 우리가 그동안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학습한 규칙이나 확률의 근거에서 자동적으로 주의가 향하는 경우인데, 습관적인 주의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령 모니터 화면 어딘가에서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정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과거 가치가 현 시점에서 유지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도 비일비재하다. 환경이 변화하면 낡은 유물로 남아서 나 때는 말이야 를 남용할 수가 있다. 우리의 습관적인 주의는 뭔가? 비록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자각하기 힘들다고 해도, 만일 어떤 행동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예전 같지가 않다면 우리는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서서히 행동을 바꿔서 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마음먹는 것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고, 상황을 바꿔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기억의 두 얼굴, 의식과 무의식, 의식과 무의식. 기억은 뭔가? 기억. 보통 사람의 기억은 흥미로운 뭘 먹었냐? 또 어떻게 기억을 저장할 수가 있고, 자, 이런 기억에 대해서 은행에 돈은 또 입금, 청각은 또 어떻게 듣고, 대형 서점에서 특정 책을 한 권 찾아서 사야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어떤 책을 찾으려면 먼저 그 책이 보관된 구역과 책장 권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앞서 그 책을 보았던 누군가가 엉뚱한 곳에 책을 놓아두었다면 어떻게 될까? 그 책이 서점 어딘가에 있긴 있지만 그 책을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비록 장기 기억에 저장된 기억 정보라고 해도 그 정보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인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어딘지 몰라서 기억을 놓쳐버리면, 장기 기억의 분리와 연관된 뇌의 구조는 기억, 외연적 암묵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이처럼 의식적으로 모르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저장되어서 사용되는 정보가 바로 암묵기억이다. 습관도 대부분 암묵기억 영역에 속한다. 의식과 무관하게 저장해서 자동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번 습관이 형성되면 아무리 의식적인 바꾸려 노력해도 잘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억이란 판도라 상자. 많은 대상과 사건들이 저장된 기억에는 현실과 상상,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 기억과 관련된 주제 중 하나가 전문성이다. 모든 사람의 기억 능력과 인지적 능력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월등히 뛰어나다고 가정해보자. 일반적으로 어느 분야든지 그 일의 전문성을 가지려면 10년 정도 꾸준히, 그렇다면 특정 분야의 전문가라면 이른바 초심자와 어느 지점에서 극명하게 차이점이 드러날까? 결정적인 차이점은 기억하는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사실 전문가나 초심자의 단기 기억 역량을 재보면 그 수준은 비슷하다. 성크. 바둑판은 가로 세로가 19줄씩 그려져 있다. 이렇게 해서 실제 웨이터 제 드라마를 연기하는 배우의 기억은 또 어떤가? 1시간이 넘도록 혼자서 대사를 다 외우는 것을 보면은 도대체 어떻게 저 많은 대사를 다 기억할까 놀랍기만 하다. 이 전문 배우의 기억 책략 역시 대사 하나하나를 아무 생각 없이 외운다기보다는 전체 그거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각본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며 주인공이 이 장면에서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가를 몰입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이 책을 읽는 여러분은 저마다 내게 어떤 전문성이 있을까 생각할지 모른다. 사실 우리는 이미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가령 한국에서 오래 산 한국인이라면 같은 한국 사람의 얼굴에 대해서는 이미 전문가다. 살면서 많은 한국 사람을 만나면 그 얼굴을 구분해 왔기 때문이다. 같은 이치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얼굴만 가지고 저마다의 다름을 구별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기술이기도 하다. 기억은 생존에 필수적이다. 우리의 뇌는 지난 일을 기억해낼 때 도파민을 분비하여 보상을 해준다. 기분 좋은 일을 강화시켜서 그 기억을 계속 잘하게 만드는 것이다. 기억 인출이 도파민과 관련이 있지만 항상 좋은 것만 아니다. 2019년에 도파민 기억의 인출 향상과는 긍정적인 관계가 있지만
메타인지는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했다. 최근에 메타인지 학습법이 유행하며 교육열이 뜨거운 우리나라에서 관심이 폭발적이었다. 다시 2019년에 독일 신경학자들의 연구로 돌아가보자. 이들 연구 결과는 도파민의 기억 인출에는 도움이 되지만 메타인지는 방해가 된다는 증거들을 발표하면서 도파민이 양날의 검 같은 것을 증명한 것이다. 자신의 일화만을 즐겁게 회상하다 보면 그 기억에 대한 생각이나 조망 능력은 떨어질 수 있다. 더욱이 자신의 인지만 몰입되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칠지를 인지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혼자서 수다를 떨며 도파민 보상을 받다가 나중에라도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나마도 다행이다. 자서전적인 기억 중에서 잊혀지지 않는 기억을 인지심리학에서는 섬광기억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연구하기도 한다. 단체 사진을 찍을 때 펑 터지는 플래시가 남기는 잔상처럼 점점 사라지지 않는 기억이라고 해서 붙여진 점이다. 충격적인 사건이라 잊혀지지 않는 10청년 이상의 많은 미국 사람들은 2001년 9월 11일, 9월 12일 테러 사건을 섬광기억으로 갖고 있다. 나 역시도 그들의 기억이 생생히 남아있다. 당시 동료 교수들과 인근 저녁하고 전화로 그 소식을 듣고 식당에서 텔레비전을 틀었는데 무척 놀랐던 기억이 있다. 기억이 생생하다. 하지만 섬광기억에 관한 최근 연구 결과들은 섬광기억 역시 다른 일반적인 기억과 특별히 차이가 없는 것을 보여준다. 정서적인 각성 수준이 아주 높고 기억 흔적이 깊이 세계적이긴 하지만 영영 사라지지 않는 기억은 아니다. 섬광기억이 다른 기억에 비해서 좀 오래 남는 것처럼 생각되는 이유는 뭘까? 강렬하기 때문에. 또 세월호 사건, 섬광기억, 또 순서, 스토리, 스크립트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일어나지 않는 일들, 예를 들어 음식점에 가면은 밥을 먹고 계산하고 나온다는 스크립트가 있다고 하자. 실제로 내가 실수로 계산하지 않고 음식점에서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서 분명히 계산을 했다고 잘못 기억할 수가 있다. 또 우리에게 보통 기억으로 하면은 과거에 대한 일을 기억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엄마를 찾는 이모의 전화를 받은 상황을 생각해 보자. 엄마 오면 이모한테 전화해 달라고 할래? 미래 기억은 아침에 수건을 챙겨서 집을 나서겠다는 생각을 떠올리지 못해. 손수건 없이 하루를 보내야 하는 사소한 일부터 가스불을 꺼야 하는 일을 잊거나 미래 기억은 회고적인 기억을 포함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더하여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어느 시점까지 회상해야 할 정보를 기억 과정에서 되뇌는 것이 필요하다. 기억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현실 감시가 있다. 내일 그 책을 돌려달라고 하는 상황과 맞닥뜨렸다. 이때 돌려주겠다고 대답하고는 내일 도서관 앞에서 친구를 만나서 책을 돌려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하자. 현실 감시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이 실제의 사건인지 상상사건인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현실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현병이나 망상과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상상이 너무 잘 이루어지거나 그 상상이 현실과 구별이 안 되는 정도라면 망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자기가 상상한 것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기분 타는 기억력. 기억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자신이 누구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할 수가 없다. 정보를 저장하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쁘고 슬프고 기분을 탄다. 기쁘고 슬프고. 자, 첫 번째 발견 다음에서 우리의 기분 좋은 일 또 나쁜 일 어느 것을 더 잘 기억하는가?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실제로 2003년에 워커와 그의 동료들은 연구에서 우울 성향이 있는 학생 그렇지 않은 학생들 나누어서 회상했는데 우울 성향이 없는 학생들에게 유쾌한 사건은 당시 느꼈던 긍정적인 느낌에서 회상할 때 약간 줄어드는 경향 그리고 불쾌한 감정은 훨씬 더 많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더 이를 긍정적인 효과로 부른다. 반면에 우울 성향을 지닌 학생들에게는 이런 긍정성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리처드 워커 정서 실험 결과 정상 우울 성향.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울증이나 우울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여하간 우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다수의 사람은 부정적인 일보다도 긍정적인 일을 더 잘 기억하고 긍정적인 일보다도 부정적인 일에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다. 기억과 정서 간의 관계에서 두 번째 발견은 기억이 처음 생성될 때
비단 정서 상태뿐만 아니라 부호 단계에서 장선한 상태와 같은 맥락이 예절 단계에서도 일치하면 기억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잠식하고 유례없던 팬데믹을 겪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불안하거나 우울하다는 증상을 호소했다. 기억과 정서 간의 관계와 관련한 주요 발견이 기억의 부호와 단계와 인철 단계의 일치성과 관련이 된 것이었다면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가령 어떤 학생이 좋아하는 과목이 국어이고 싫어하는 과목이 수학이라면 어떤 사람에게 지난 한 달 동안에 긍정적인 일이 10번, 부정적인 일이 10번 있었다고 하자. 앞서 언급한 대로 이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나중에 과거 일을 회상할 때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긍정적인 일이 조금 더 있었다고 기억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만일 그 사람이 한 달 동안에 계속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한 상태였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어떻게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의 마음은 감각, 기억, 의식, 정서, 판단 등이 각기 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파트 3